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정치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경제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까지 이 전국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민생을 챙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산적한 경제 현안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여야 대치 상황 속에 꽉 막힌 전국의 물꼬를 어떻게 터야 할지 오늘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이 경제를 덮어버리는 형국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 본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어제 이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두 가지 이제 인사에 관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정됐던 정상적인 안건 처리가 어려울 걸로 봤습니다. 네. 뭐 그런 그 예측대로 그 교권 회복 관련된 법안 네 가지만 그 이 두 해임 건의안 표결 전에 그 해임 건의안과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법안이 통과됐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는 순간 사실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 바람에 이제 예정돼 있던 법안이 한 90여 건 됐는데요. 밀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 90여 건의 법안들 중에는 노란봉투법처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또 여야 합의가 된 법안들도 민생 법안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처리가 미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25일 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25일 본회의에서 얼마나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법안도 이게 뭐 국정감사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제 상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90여 가지의 그 관련 법이 통과가 안 됐는 건 맞지만은 그 제가 바라봤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 같이 통과 안 되는 것이 훨씬 좋은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그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저렇게 강력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률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법안들이 통과 안 됐다고 해서 큰 뭐 국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어제의 혼란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념과 정책을 갖고 갈등과 대립했다면은 이번 사태는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비리를 갖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고 거대 야당의 대표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국정이 볼모로 잡혔던 것이 이제 비로소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오히려 더 혼란하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개인 비리를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공천권이라는 167석의 거대 야당의 공천권을 갖고 동원하던 것들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더 뭐 아주 좀 장기적으로 한두 달 지나고부터는 더 합리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은 혼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 영장 심사 기일이 잡혔습니다.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이 대표가 지금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석 여부도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어떤 상황을 예상하시나요, 의원님? 일단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사법적 심사라는 것은 어쨌든 재판부가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기각이 될 거다 내지는 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거 쉽사리 예단하기가 어렵고 또 예단하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네.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거취 전망은 180도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영장이 기각된다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불신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여론이 한편에 생길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해서 내년 총선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사실은 당대표직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반면에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열과 이 경랑이 내홍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각에서는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이제 보기 드물었던 장면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이나 또 이른바 이제 강경 지지층의 그런 여론에 편승한 당내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갖고 있으면 뭐 직무대행이든 권한대행이든 이 체제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가결표를 던졌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리고 악화되는 민심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거고 네. 아마 당이 거의 분당 수준에 이르는 그런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고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 체제를 만들고 당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희박하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의 이런 내분 양상이 수습 단계로 접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긴장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제1의 총선 전략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그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나 이런 어떤 여권의 약점이 노출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박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긴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음 주 이 법원의 실질 심사까지 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국민의힘도 긴장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어떤 보세요?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 나온 걸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이제 대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 개인적으로 결재까지 이재명 대표가 17번 보고했다. 그런 것의 증언도 있고 그리고 네. 실제 거기에 대한 결재를 했는 문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거를 아마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요건이 사안의 중대성하고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인데 철저하게 자기가 증거를 부인해 왔고 네. 그리고 또 관계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거냐 이래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손에 잘 안 놓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구속되어도 옥중에서라도 당대표 권한을 100% 행사하려고 하고 당대표 권한의 가장 핵심은 공천권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아까 박권석 의원님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그 가능성은 적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뭐 시원하게 자기 어떤 권한을 내놓고 네. 만약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 당 대표 내지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지금 사실 국힘당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결정적인 위기에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수령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지금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고요. 정치권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어제 지금 처리가 불발됐던 법안들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박원석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노란봉투법 이게 결국 상정 조차 되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본회의 상정 요건은 갖췄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어쨌든 여야 간에 이 법안을 둘러싼 대치를 감안해서 아직 상정을 안 하고 계속 뭔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워낙에 이게 이제 이 대립이 쉽게 타협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대립이다 보니까 네. 중재안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25일 날 본회의에라도 상정을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여당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또 필리버스터로 저지가 사실은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일정 이제 그 회기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대통령 거부권이 또다시 행사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몇 차례 행사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일종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에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서 노동기본권이 오히려 제약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해외 입법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무조건 이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가하더라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때 그 교섭의 대상이 좀 불분명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근로감독 지위를 원청이 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원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 교섭권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업 시의 손배 제한과 더불어서 그런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역시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도 혹은 정부도 무작정 이걸 무슨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거부할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노동자들의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안 내용에 관한 논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뭐 노란봉투법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서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의 어떤 그 성격을 봤을 때에, 사실 지금의 노동쟁의법은 1960년대, 70년대 중화공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규모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근직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 때는 근로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파트타임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일하는 형태도 초집중 근무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하는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률이 자체가, 노동법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노동쟁의법을 노동자 입장에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노동봉투법에 들어가지 않았는, 예를 들어서 점거 농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책 노동을 시키는 걸 우리 법에서는 거의 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놔둬놓고 같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그리고 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 때 단축된 부분을 또 푼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동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유연성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에 나타나는 한 4가지 정도, 폭력 행위를 이야기한 거 제외한 모든 손해배상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든가, 그다음 사용자 범위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아까 그때 하청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해서도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거나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이제 모든 이제까지는 노동 쟁의의 대상이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던 거를 노사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너무 친노동, 안 그래도 지금 노동자의 권한이 워낙 센 상황에서 네. 노동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면이 뭐 일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치면은, 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럴 때 같이 나누고 합의는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 4가지의 핵심 쟁점만으로 보면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정부 여당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야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대치 종국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걸 한다면은 네.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법안 내용, 그리고 또 그 점거 농성을 그 불법화 시킨다든지, 그다음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이런 사용자 측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또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같이 협의가 돼줘야지. 지금 그 이 법 자체가 그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보다도 정의당 쪽에서 먼저 제의한 법이 지금 주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는 굉장히 이제 친노동적인 법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소의 그 타협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무리 타협을 해도 이거는 너무 친노동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협의가 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 이게 의원님 이제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어떤 손해배상 법리에 일반적인 그 법리로 보더라도 현재의 그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그 무차별적이고 이런 그 광범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의 입법리를 보더라도 개별적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네. 그거를 뭐 노동조합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든지 광범위한 연대 책임을 묻는다든지 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우리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입법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노조의 입장만을, 내지는 뭐 노조를 보호하는, 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나 폭력 행위를 뭐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왜곡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현재 노동법이 변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과거의 기준의 그런 노동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 저도 동의를 해요. 이를테면 비정규직들이 워낙 많고, 또 이분이 이제 과연 그 노동자인지 아니면은 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한 그런 노동시장의 근로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이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그런 새로운 그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노동법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동법제를 새롭게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이제 노란봉투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과거의 노동시장을 모델로 만들어졌던, 네. 혹은 노사관계를 모델로 만들어졌던 노동법제가 지금 변화된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란봉투법 외에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세수 펑크라던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논의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그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추경은 뭐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죠. 또 민주당의 주장 자체도 세수가 펑크가 많이 났으니 추경을 하자. 그런데 추경을 하는데 오히려 그 세수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세금 감면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이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더 풀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다음 달에 있게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좀 생산적인 그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제의한 거는 최근 몇 년간에 가장 그 증가율이 적다고 하지만 2.8% 증가한 그 예산안을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세수는 굉장히 지금 펑크가 많이 났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SOC 예산은 3.6%가 또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R&D 예산은 또 많이 줄였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그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선거 앞두나 놓고 뭐 돈을 더 풀자, 추경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좀 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근데 민주당이 뭔가를 논의하고 협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겠죠. 언제 시작될 것으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하긴 근데 한데. 이제 전국을 보면은 보통 민주당 자체가 저렇게 내분에 휩싸이면은 오히려 더 강경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요. 좀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까지 민주당이 하는 짓이 보면 정부가 하는 걸 전부 발목 잡는 데 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가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어설프게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막 밀어붙이고 또 도저히 그 합리적이지 않는 예산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좀 민주당이 책임 있는 당사자가 네. 나타나 가지고 그 여야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황 그리고 내년 총선 이 기간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지금 밀린 경제 현안들이 최소한 총선까지는 대화로 풀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 정부도 대화로 풀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야당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념의 딱지를 붙이면서 공격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야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한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고 네. 과연 이 정부나 여당이 뭘 하고자 하는 정부냐, 뭘 하고자 하는 정권이길래 지금 저 공산 전체주의 같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맹종하는 그런 야당이라는 비난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런 이념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싸우자는 인물들로 내각을 인선하고 네. 이러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때문에 이걸 뭐 야당 탓하고 이재명 대표 탓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표 탓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탓할 때도 없습니다. 책임을 돌릴 때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다 문재인 정권 책임이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남 탓하다가 이제 5년 다 그냥 허송세월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생 관련된 경제 관련된 주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도 또 내년 예산안 관련된 원활한 협의와 또 합리적 조정이 안 되는 것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설득의 정치를 안 해요. 그냥 이거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세상에 그렇게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남 탓하고 야당 탓할 게 아니고 정부나 여당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 야당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의 협상은 원내 지도부의 역할인데 원내 지도부가 빨리 선출이 돼야 이게 뭐 국정감사 일정도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또 법안 처리나 기타 예산 일정이 수행이 될 텐데 지금 예상키로는 뭐 추석 전에 빨리 선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내 지도부가 일단 선출이 되는 게 중요하고 선출돼도 지금 양상이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내부 진통 양상이 한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게 여야 간의 유의미한 협상이나 뭔가 이게 정기국회 운영에 관한 뭔가 진전된 합의나 이런 게 한동안 조금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10월 11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고 그게 내년 총선의 수도권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대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 또 강서 재보궐 선거에 일정하게는 여야가 이를테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10월 11일까지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국회는 조금 공전되는 모습을 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안 처리나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에 이제 이 절반 가까이 오고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돼요. 지금처럼 다 야당 탓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그래 이건 야당 잘못이야 야당 심판하자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적이 뭔지 성과가 뭔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법률안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국회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난 2년 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예산안 관련돼서 뭐 추경이나 그다음에 긴축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종의 이제 재정 관료주의가 다시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긴축은 좋은 거고 확장은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해당 시기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국가 재정을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때로는 긴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확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나치게 이 기재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재정 관료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념적으로 긴축은 좋은 거고 감세는 좋은 거고 확장과 증세는 나쁜 거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에 또 최근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죠. 이 감사원 발표, 예. 집값 통계를 문재인 정부 때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메가톤급 충격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정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한 사회에는 그 인프라가 중요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속에는 그 물리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항만, 철도. 그런데 그것 이외에 한 사회가 지탱하는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프라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치안이나 안전. 그러지만은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 국민들 간에 그래도 국민과 그 정부 간에 어떤 신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 그 통계를 조작한다라는 거는 이 국가가 존립하고 선진국으로 지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인프라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잘못되거나 부동산 정책의 그 치부를 가리기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체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과연 가질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주식 가격이 저평가받는 중요한 이유가 회계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20대 국회 때에 그 회계 제도를 굉장히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 자체가 우리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잘 안 믿듯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또 너무 또 이 전 정부 탓하는 식으로 또 이게 그때가 여야 뭐라 그러나 논쟁으로 가버릴까봐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잘못한 행동을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야 논쟁으로 이미 갔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됐고 수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고 수사 의뢰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실제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건지 팩트가 확인이 되는 게 우선 네. 중요할 것 같고요. 현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의 이제 감사가 지난 정권을 향한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요. 비근한 예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도 이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직도 감사위원회 의결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중간검사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여론전을 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부동산 통계에 좀 이상한 그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정부의 발표는 있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하고 KB 통계하고 물론 이제 이 조사 방법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도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시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그 정부의 당시에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그 취사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미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수사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또 지난 정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사정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신구 정권 간에 또다시 이제 긴장이 걸리고 내년 총선 이 국면에 전 정권을 향한 수사 또 전 정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짚어주신 흐름은 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지표도 지금 부풀렸다고 감사원이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 뭐 고용률도 사상 최고고, 그다음에 임금격차 감소, 또 사회보험 가입도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19 뭐 5주년 기념식에 나와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법 처리에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선까지 올라갈 거다 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의에 돌아가신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최고 정권 그 수뇌부에서는 구속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래 돌아가시니까 우리 좀 진보 내지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보수 정권에 대한 뭐 또 강력한 어떤 원한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으로 또 이어졌고, 또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뭐 또 그런 또 다른 불행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저렇게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은 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굳이 법을 떠나가지고 이래 우리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했던 분들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또 거기에 대한 막 이래 공방이 이어지는 거는 국가적으로 매우 나는 불행한 일이 될 거다. 지금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심지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한 네, 그렇죠. 예, 네, 뭐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네, 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시간이 모자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